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9년 11월 7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0대 여성이 집에 가던 중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2달 뒤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사망 원인은 둔기에 맞아 생긴 듯한 왼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뇌출혈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사망은 타살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 결말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1969년 11월 7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실종과 살인사건의 범인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미해결 사건이죠. 그리고 수사가 멈춰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50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날 실종된 여성은 누구며 왜 살해된 것이고 범인이 또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미해결 사건이라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은 캐서린 세스닉이라고 합니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20대 피해자예요. 당시 26살이었던 캐서린은 사건 당일 밤 8시쯤 평소에 자주 가던 빵집을 들렀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캐서린 세스닉의 실종은 사건이 일어난 볼티모어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이 실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이유는 바로 캐서린의 특이한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공립여학교에서 영어와 연극을 가르치던 교사였거든요. 일하던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는 볼티모어에서 가장 알아주는 명문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는 곳이에요. 명문인 만큼 학교의 질서와 규율도 아주 엄격하다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라는 이름에서 벌써 유추가 돼요. 카톨릭 재단의 학교였던 겁니다. 십자가도 보이죠. 교장과 교관부터 교사 전원이 신부나 수녀였어요. 그러니까 캐서린도 수녀인 거죠. 학교에선 영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캐서린 수녀 실종 사건이나 수녀 살인 사건으로 미국에 알려졌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1970년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볼티모어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자 캐서린 수녀 사건과 사망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캐서린이 일하던 키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라는 거예요. 1969년에 캐서린 수녀에게 직접 수업을 받던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캐서린 수녀 사망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캐서린 세스닉은요, 1942년 11월 17일 집안 대대로 카톨릭을 믿는 펜실베니아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가족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수녀였어요. 그리고 21살이 되자 수녀회에 들어가 수도자가 됩니다. 수녀가 된다고 생활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의 교사로 발령받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영어를 가르쳐요. 미국이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 연극을 가르쳤는데 이게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다른 수녀 선생님들은 깐깐하고 무서운데 캐서린은 학생들과 나이차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친해지기 좋았고 학생들이 또 잘 따르는 이유기도 했어요. 캐서린 수녀는 수도회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허락으로 외부 아파트에서 일반인처럼 살았어요. 사실 이거는 속세에서 수녀의 신분으로 살아보는 수도회의 실험 같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외부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일과는 수도회 기숙사 일정처럼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 3시에 퇴근해요. 그럼 집에 와서 거의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서 예배하고 이런 정도겠죠. 출근 외에 유일한 외출이 있긴 했는데요. 저녁 8시쯤 단골 빵집에 들러서 좋아하는 빵을 사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69년 11월 7일
캐서린 수녀는 평소와 같은 오후를 보내고 퇴근합니다. 저녁 8시쯤 집과 8km 정도 떨어진 백화점에 가요. 빵을 사려고 직접 차를 몰아서 갔습니다. 빵을 사는 이유지만 이날은 동생의 약혼 선물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도록 캐서린 수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이 살던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른 수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직자란 말이에요. 신중한 성격이죠.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요. 캐서린 수녀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기다려보기로 하다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자 아침이 돼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신고를 접수했죠.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결정이었어요. 사건이 알려지자 볼티모어의 경찰과 주민들이 모입니다. 사라진 캐서린 세스닉 수녀를 찾기 위해서 지역을 다 뒤졌고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수사가 아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난 1970년 1월 3일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어떤 여성 시신이 발견됩니다. 캐서린 수녀였던 거죠. 부검 결과 왼쪽 머리에 둔기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 골절과 그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었습니다. 이 외에 누가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지는 알아내지 못했고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겨지게 되죠.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단서가 새로운 의문점을 또 만들어내면서 더 이상 사실에 근접해질 수 없다는 데 있었어요. 이 부분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는 캐서린이 실종되던 날 운전했다는 이 차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캐서린의 차는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새벽 3시쯤 집 근처 도로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주차된 장소와 방식이 평소 운전 습관과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차를 이용했고 집 근처 도로에 버려둔 것처럼 보이죠. 차 안에는 캐서린 수녀가 산 빵이 포장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캐서린 수녀는 백화점에서 빵과 동생에게 줄 약혼 선물을 샀고 집에 되돌아오던 중에 실종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차 안엔 빵이 있지만 약혼 선물은 없었다는 거죠. 범인은 캐서린 수녀를 납치하면서 그 선물도 같이 가져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에요. 캐서린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던 날 볼티모어에서 사라진 또 다른 20대 여성입니다. 21살의 대학생인 조이스 말레츠키라고 하는데요. 실종 이틀 뒤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조이스의 차도 실종 당일엔 찾지 못했지만 다음날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됐거든요. 여기가 평소 사건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마을인데 두 여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라지니까 이 지역 경찰은 외부에서 온 정신 이상자가 특정 나이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는 더 복잡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이스 말레츠키의 실종과 살인 사건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캐서린 수녀의 살인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만 남기고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사건 25년 만인 1994년에 캐서린 수녀가 있던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 졸업생 한 명이 그 당시 학교에서 신부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폭로한 겁니다. 이상한 거는 왜 24년 만이나 이렇게 늦게서야 했냐는 거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기억을 잊고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때 기억이 계속 떠오르자 뒤늦게 자신의 과거와 신부들의 범죄를 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기가 정상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늦었지만 고백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기사에요. 여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제인도라고 써있죠.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남자는 존 도가 돼요. 그러니까 익명의 여성이 아랫줄 보면은 마스켈의 학대를 주장한다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진술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성폭행 사건은 알려졌어요. 이런 사건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긴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캐서린 수녀와 그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다음 기사는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얻어서 오래된 살인사건을 다시 재개한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익명의 여성이 알린 성폭행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두 사건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꽤 많은 접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로의 시작으로 그동안 미해결이었던 캐서린 수녀의 사망 사건이 다시 한번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실을 언론에 알린 학생은 1969년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내내 교목교사라는 사람인데 조셉 마스켈과 아까 신문기사에서 본 이름이죠, 마스켈, 그리고 닐 매그너스라는 두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심리학을 전공한 마스켈 신부는 성폭행뿐 아니라 정신적인 폭행과 세뇌를 통해서 이 여성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16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겪은 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래요. 왜냐? 여기 마을 주민 대부분이 독실하게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지위와 권력이 막강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해봐야 도움받을 거라는 기대를 애초에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채고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캐서린 세스닉 수녀였던 거예요. 이제 캐서린 사건의 원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캐서린 수녀는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해 볼 테니 안심하라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캐서린 수녀의 실종 사건이 또 발생했던 거고요. 1969년 11월 6일 어느 여학생이 캐서린을 찾아와서 두 신부에게 당했던 일을 털어놓던 중에 범인들인 매스컬과 매그너스 신부가 갑자기 캐서린 집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매스컬 신부는 그 여학생을 불러서 무슨 말이든 꺼내기만 한다면 너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 캐서린 수녀가 사라졌던 거고 2달 뒤에 시신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정황상 캐서린 수녀는 아마 교내에서 벌어지는 두 신부의 성범죄 사실을 카톨릭 교단에 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두 신부에게 붙잡혔고 입막음을 위해 살해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해지죠.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메스켈 신부의 피해자인 그 익명의 여성인 그 사람의 증언 때문입니다. 캐서린 수녀가 실종되고 며칠 뒤에 메스켈 신부가 이 사람을 불렀대요. 캐서린 수녀가 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어느 산을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신부를 따라서 한참 산길을 걸었는데 저 멀리 어느 순간부터 땅에 떨어진 뭔가가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캐서린 수녀였던 거예요. 이미 시신이 부패 중이었고 구더기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이는 메스켈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알겠냐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메스켈 신부의 단순한 협박만이 아니라 이 사건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익명의 여성인 학생은 캐서린 수녀가 2달 후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과 메스켈 신부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도 이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인 볼티모어라는 곳은 미국 최초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대다수 주민이 카톨릭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어요. 이런 지역이니까 신부의 권력이 좀 강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메스켈 신부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이름은 토미 메스켈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볼티모어의 경찰서장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퍼즐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죠. 볼티모어 경찰이 동생이 형인 메스켈 신부의 범죄 사실을 숨겨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익명의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이런 말을 했대요. 11월은 구더기가 생기기에는 추운 날씨라면서 이런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유력한 범행 동기와 정황이 드러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메스켈 신부와 경찰의 유착 관계에 따른 사건 은폐는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 추측이고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황상 메스켈 신부가 캐서린 수녀를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만약 메스켈 신부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의 지위를 봤을 때 직접 범행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면에서 캐서린 수녀 살인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용의자가 있긴 합니다. 먼저 에드가 데이비슨이라는 남성이에요. 재정난을 겪고 있던 데이비슨은 캐서린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던 11월 7일 흰 셔츠에 많은 피를 묻히고 집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장 상사와 몸싸움을 하면서 묻은 피라고 설명했지만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비가 없는 사람인데 캐서린 실종 이후 갑자기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아마 현장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타이어 자국 때문인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캐서린 수녀의 실종 뉴스를 보고 저 여자 시신은 눈 밑에 묻혀 있어서 눈이 녹은 후에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캐서린 수녀는요, 눈이 녹기 시작한 1월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캐서린 수녀 실종에 데이비슨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1969년 크리스마스 날 데이비슨은 아내에게 8월의 탄생석이라는 이 페리도트 목걸이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8월생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3년이나 된 사이인데 태어난 달과 다른 탄생석 목걸이를 선물하자 아내가 당황을 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이 목걸이를 구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걸이를 가져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착용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렇다면 데이비슨은 이 목걸이를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이 목걸이를 산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했습니다. 캐서린 수녀예요. 사라진 그날 백화점에서 빵을 사고 동생이 약혼 선물로 산 목걸이와 똑같습니다. 차에서 목걸이를 산 영수증은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목걸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드가 데이비슨이 같은 목걸이를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거죠. 이대로면 데이비슨이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되면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캐서린 수녀가 산 목걸이가 데이비슨이 아내에게 선물한 그 목걸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제 사건인 걸 보면은 캐서린 수녀의 목걸이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연히 같은 목걸이를 샀다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이때 왜 아내의 생일과 다른 탄생석 목걸이를 샀냐고 따져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비슨은 생일을 착각했고 영수증은 버렸다 이렇게 둘러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합니다. 의심은 너무 드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학생들을 성폭행한 메스켈 신부와 에드거 데이비슨의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둘에게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둘이 어떤 관계냐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단서가 나올 만도 한데 이것도 메스켈 신부의 동생이 무려 경찰서장이란 말이에요. 사건을 숨겨주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단서를 꼼꼼히 감추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데이비슨은 캐서린과 같은 목걸이를 샀는데 캐서린은 목걸이와 같이 사라졌고 이 목걸이는 데이비슨의 아내 생일과 다른 탄생석 목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의 생일을 착각할 수 있냐는 거죠. 증명은 안 돼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또 그건 또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드가 데이비슨은 캐서린 수녀의 실종과 관련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용의자도 있는데요. 빌리 스미트라고 합니다. 빌리의 조카는 자신의 삼촌이 캐서린 수녀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요. 자, 빌리는요, 캐서린의 이웃입니다. 캐서린의 차가 도로에 버려진 사진인데 보면은 두 집이 같이 찍힐 만큼 가까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빌리의 조카는 빌리가 친구와 함께 캐서린의 아파트에서 뭔가를 담요로 말아 차에 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리는 조카에게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 때려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요. 조카는 이게 겁이 나서 이 일을 오랫동안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요. 그 뒤로 빌리 스미트는 캐서린 수녀의 실종 이후 갑자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보였고 5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종 사건 42일째가 되는 날 6번째 자살 시도로 결국 사망합니다.
만약 빌리 스미트가 범인이라면 행동들을 봤을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한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했다는 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생각을 하자면은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혔고 이걸 빌미로 캐서린의 살해를 지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시를 한 사람은 조셉 메스켈 신부일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했습니다. 빌리 스미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추측을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조셉 메스켈에게 물어봐야 모르는 사람이다 잡아떼면 그만이고요.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하죠. 첫 번째 용의자인 에드가 데이비슨이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노안이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그럽니다. 물어보는 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캐서린 수녀의 죽음을 취조해도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 2명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사건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둘 중 누가 범인일까요? 어느 쪽도 포기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둘 다 너무 유력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 둘이 공범일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캐서린 세스닉 수녀의 실종과 사망은 5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했거나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기가 1969년이에요. 지금보다 수사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고 관련 서류나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캐서린 세스닉 수녀의 사망 사건과 범인을 쫓던 학생들은 현재까지 알아낸 사건 정보와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메스켈 신부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였던 검사가 보내준 자료는 모두 정황뿐이다.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조사의 필요를 느낄 만큼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50년 전에 멈췄고 아직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해결 사건인 거죠. 대체 세스닉 수녀를 납치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내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의 50년째 미해결로 남아있는 캐서린 세스닉 수녀의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스닉 수녀의 실종 4일째 되는 날 비슷한 사건으로 사망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조이스 말레츠키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그때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봤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정 간격을 둔 3번 이상의 유사한 범행을 연쇄살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2번 이상을 연쇄살인이라고 규정해요. 대신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명확한 시그니처가 발견돼야겠죠. 아마 범인들은 세스닉 수녀 살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용의자들 입장에서 세스닉이 사망하면 관련 인물로 자신들이 가장 먼저 조사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거기서 미처 숨기지 못한 어떤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예 관련 없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한 번 더 노려서 이 2개의 사건을 마치 연쇄살인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세스닉과 관련은 있지만 조이스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나는 범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연쇄살인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다른 범인에 의해 벌어진 2번의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부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왜?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까지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제보 등을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은 비슷할 겁니다. 메스켈 신부가 미성년자 추행 사건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수녀의 실종 사건을 계획했고 또 이 수녀의 실종을 덮기 위해 조이스 사건을 저지른 거죠. 이런 식으로 사건을 숨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사건 수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이스 말레츠키의 사망은 자기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넷플릭스에 이 사건을 알리는 영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이고요. 천사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이에요. 캐서린 수녀의 사건뿐 아니라 당시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메스켈 신부의 성범죄도 같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이면요, 이게 어떤 극적인 연출이나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는 영상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넷플릭스에서 천사들의 증언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메스켈 신부인데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키어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스닉 수녀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어요. 이 정도면 카톨릭 교구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분명히 문제 있는 신부라고 인지했을 거고요. 하지만 왜 계속 학교에 발령을 보냈냐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사건을 막기보다는 메스칼 신부의 성범죄를 감추는 데만 신경 쓴 것 같아요. 왜? 자기네 교단의 이미지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메스칼 신부는 오랫동안 여러 교구를 두면서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신부로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1996년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신분이 박탈됐죠. 그리고 2001년에 사망했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죠.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 키어 대주교 고등학교가 2007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사라진 학교가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